안녕하세요. 돈워리 BAP 채널 이호영입니다. 지난 한 주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베트남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 볼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그 오랜만에 지인도 좀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물가가 많이 싸다 보니까 대단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값 차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근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담배를 사려고 했는데, 저희 나라에서 그 담배가 44,500원씩이니까 45,000원이잖아요. 근데 면세에서 샀더니 46,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헷갈린 게 담배값이 5,000원인가? 그래가지고 4,000원 밖에 안 싸네? 그러고서 이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서 비슷한 담배가 있길래 또 샀어요. 25,000원, 25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불. 한국에서는 한 45,000원. 그러니까 뭐 43불밖에, 42불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제 샀어요. 베트남에서도 사고, 비행기에서도 사고, 사가지고 이제 한국을 와서, 그 베트남에 물어봤어요. 25불짜리 담배는 이게 무슨 담배냐? 그랬더니, 짝퉁인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짝퉁인가? 모르겠다. 그래도 맛은 비슷하게니까 사가지고 가지. 와서 보니까 베트남이 담배를 직접 만들고 생산을 해서 많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가면 담배 사오는 게 제일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절반 가격이니까 많이 싸죠. 물론 제주도 갔다 올 때는 25불은 넘는 것 같아요. 제주도는. 최근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 뭐 그쵸, 한 몇 년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 이렇게 사다 주고 그러면 한 달러로 26불 정도? 뭐 이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뭐 지지난주에 해가지고 막 그 코인 박살나고 주식 박살나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은 또 이렇게 막 엇박자 나고 그러니까 연말 경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 것들도 많고, 지금 특히 이제 만약에 그동안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멘붕이 올 수가 있잖아요. 막 패닉도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안 던지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법인 자금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들 법인 대표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가 구독자 이렇게 봤더니 한 분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234분. 사실은 이게 한 분이 늘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늘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구독자 숫자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실 거 뭐라고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구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봤어요. 왜냐면 최근에 공포 탐욕 지수로다 또 돈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올랐을 때 팔고 내려올 때 또 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세 가지를 봤어요. 우선 S&P 500 CNN 지수 있잖아요. 원래 공포 탐욕 지수가 CNN에서 처음 만든 거니까 CNN 지수를 봤더니 1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패닉이 온 상태인 거예요. 패닉이. 그러면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NN S&P 500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가 아주 극심한 공포 수준, extremely fear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밑에서 매입할 시기가 아닌가. 근데 요런 그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나타내고 있죠.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 500이라든가 미국 주식 중에 망하지 않을 회사. 어저께도 잠깐 이렇게 어디 라디오 듣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엑스 테슬라.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란다. 앨런 머스크.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약간 광기 있는 또라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테슬라 때도 난리가 났었죠. X 때도 난리가 났었고. 왜냐면 그 고비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딱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다시 또 앨런 머스크가 살아나고 막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오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조가 넘는 보너스를
이제 앨런 머스크한테 10년을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10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기복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바닥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나 X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X도 제가 볼 때는 상장한다고 그래도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중간에 한번 50% 이상 빠지는 날이 올 거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뭐 90%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 그렇지만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해온 그 행적을 봤을 때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요, 테슬라 핸드폰도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배터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테슬라가 경영에 위협받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생산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뭐 한국에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걸러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독자 생산으로 가는 이제 한국이 지금 거의 제조 국가가 된 것처럼 테슬라가 제조 회사를 만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테슬라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말고도 뭐 요즘 제가 묻어놓는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있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다들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난리친 게 뭐 전기 공급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전기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HBM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뜨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전력망으로다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미국 같이 우리나라의 50배가 넘는 땅덩어리에서는 어떻게 전력망을 이걸 할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발전소들을 지어가지고 아니면 태양 발전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거냐. 이제 이런 숙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형 핵발전소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형 핵발전소를 만들 때 핵심 기술이 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미국에도. 이제 그런 회사 주식들이 향후에 결국은 엄청 뜰 거다. 생산 시설이 갖춰지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주워 담을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AI가 거품이 많다 할 때 그 주식들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런 류의 주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2달 전에 봤을 때 28만 원이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거의 50만 원대 가까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반 주식들, SOC 주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는 뭐 개인의 책임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코스피를 봤어요. 코스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배짱이는 아무나 못하겠구나. 며칠 전에도 저희 이제 그 요번에 수능 시험 본 막내딸하고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개미 쪽을 대답을 많이 하죠. 왜냐면 개미처럼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제가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세뇌인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어렸을 때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는 세뇌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게 그런 개미들이 많아야 자본가들이 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나이 먹고 50대 줄에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요즘 그 박진영 씨가 얘기한 딴따라가 꼭 배짱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왜냐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뭐 배짱이처럼 그늘에서 기타 치는 걸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배짱이처럼 살았던 예체능인들이 지금은 보면 어때요? 셀러리맨보다 더 낫죠. 물론 이제 거기도 상중하로 상중하 또 초상 뭐 여기도 초상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반 셀러리맨 이런 개미처럼 살아야 되는 직업 중에 이제 초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또 예체능 쪽에서는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초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방송인으로 나오는 분들 중에 초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도 초상 중에 상위 0.1%는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갖게 되는 거고
그치만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서는 샐러리맨으로서 초상으로 올라가야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질 수는 없죠. 1000억짜리 재산을 갖는 것도 힘들어요. 한 뭐 100억대, 200억대, 많으면 300억대 이 정도 재산 갖는 게 샐러리맨 초상상향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극한이다. 최고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공포탐욕지수 코스피가 79.9로 탐욕으로 나왔더라고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엄청 산 거예요. 이게 어저께 지수거든요. 어저께. 제가 보기엔 팔 때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탐욕의 이제 최상위까지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80이 거의 다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돈을 벌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코스피 공포 탐욕 지수 최상위로 나온 거는요. 일부 그 지수를 움직이는 그 회사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또 저기 밑에 뭐 2차 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2차 전지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예. 지금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몇 군데만 이렇게 올라서 그 유지하고 있지,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다 빠졌어요. 크게 먹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뭐 펀드나 이런 데들은 먹은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은 올라갔다 빠졌어요. 다 수익 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지수는 탐욕 지수에 와 있는 거죠. 허탈하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수는 저 위에 가 있어. 먹은 것도 없는데 팔아야 돼. 아이 참 세상 웃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 암호화폐 크립토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지금 19 정도에 나와 있어요. 19.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나타나는 거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멘붕이 온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11에서 19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로 봤을 때 암호화폐는 지금 매입할 때인 거죠. 매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XRP가 있는데, XRP가 지금 3,300원 뭐 이렇게 와 있는데, 그게 한 5,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연초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최하 2,700원까지 내가 찍은 걸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2,700원으로 지금 3,300원, 뭐 3,500원 이렇게 올라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고 바로 반등한 거예요. 찍고 반등했다는 얘기는 뺐단 얘기죠. 뺐단 얘기. 누군가 돈을 엄청 써가지고 뺀 거예요, 아마. 공매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또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가 뭘로 구성되느냐, 그래서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에서 언급되는 양을 15%, 설문조사 15%,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총 비중을 10%, 그다음에 구글에서 검색하는 양을 10%로 이렇게 봐서 이제 그 공포 탐욕 지수 크립토를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럼 지금 얼마나 낮은 거야?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다 반등 또 반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정부들 자체도, 국가들도. 근데 암호화폐도 그럴까? 이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봤더니 이게 2023년 7월 이후에 쭉 나온 것들을 보면 2025년 1월 달에 한번 극심하게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내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 회복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12까지 내려갔었어요. 12까지 최근에 공포 탐욕 지수가 어저께는 19로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엄청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대단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타기를 다 해가지고요, 살 돈이 없네. 참 답답합니다. 팔아서 사면 그 돈이 그 돈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에서 코스피 지수 지금 난리 났잖아요. 탐욕 지수가. 코스피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가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좀 30일로 봤어요. 30일로. 최근 30일로 봤을 때는 최저점이다, 현재. 저점 찍고 반등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고 1년으로 보면 25년 4월 달을 3월 달에 바닥 친 다음에 잠깐 올라온 건데 한 번 더 바닥 칠 수도 있겠죠. 지난번처럼 한 번 더 뺀다고 그러면. 지금 요거는 대충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게 그 크립토 시장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고래라고 하는 그 이제 기관 투자자들 내지 개인 투자 돈이 많은 사람들 막 뭐 몇천억 몇백억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끌어내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향후에 이제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걸로 이제 가잖아요, 세상이.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달러가 어떤 것 같으세요? 달러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달러가 강세인가요? 강약인가요? 고민해 보세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화폐 질서 또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막 제4의 산업혁명이 심각하게 왔잖아요. 이게 이제 제1의 산업 환경이 대단히 심각한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제3의 제2의 산업혁명들은 뭐 그냥 좀 그런 거였었고 뭐 인터넷이라던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 근데 지금 이제 뭐 양자란가 이런 뭐 그 AI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미래 시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달러다가 유지가 될까, 원화가 유지가 될까, 위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자화폐를 같이 발행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중국 사람들은 그 시장을 읽은 거겠죠.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뭐 암호화폐가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전자화폐가 됐든 그쪽으로 가는 거다. 현물이 없어지는 거죠. 현물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 세상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막 이런 투자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너무 막 이제 멘붕이 오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리뷰를 해드렸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지인하고 얘기 나누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지인은 초단기 투자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고 저녁 때 팔고 아니면 뭐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이제 주로 그런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USDT가 이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지금 1473원 정도 이렇게 왔어요. 달러 환율하고 거의 유사해요. 똑같죠? 보면 항상 다른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환율 더하기 0.15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0.15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용인 것 같아요. 이걸 살려면 0.15원을 더 내라. 뭐 이런 맥락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달러를 사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달러를 산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환차이익이 있어요. 그건 이제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예금 잘못 부면은 이제 환차 손이 날 수도 있고, 환차 이익이 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 나라에서 지금 만약 달러 적금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환차 이익이 날까요? 환차 손이 날까요? 계속 오르잖아요. 환차 이익이 나겠죠. 예금은 지금 환차 이익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환차 이익이 날까요? 환차 손이 날까요? 적립식 예금 저축 같은 경우는 적립식 저축은 뭐 펀드가 됐든 저축이 됐든 적립식으로 하는 거는 매입 비용을 내가 평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살지를 모르니까 계속 일정한 주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입가가 평균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도 아니고 이 가격도 아니고 요 가격을 내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요만큼 덜 먹었지만 요만큼 싸게 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적립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금이 기간이 좀 필요한 자금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가능한 여유 자금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 자금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이 됐어. 뭐 예를 들면 뭐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목돈을 만들었어.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적립식으로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산 평균 가격보다 좀 빠져 있다. 그러면 팔 수도 있고, 올라 있다. 그러면 이제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가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번다, 못 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달러를 잘 모르는 분이 그냥 코인을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만 이제 판단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이 코인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투자 대상으로 보고 저도 해요. 왜냐면 시세 차익이 나니까. 그 배당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배당은 아니지만 이게 스태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스태킹 기능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이자 같은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소마다 다르고요. 또 코인마다 달라요. 어떤 코인은 1년에 12%를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코인은 2%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래소별로 스태킹의 조건을 잘 보셔가지고. 근데 스태킹이 위험한 거냐? 아니에요. 스태킹은 적금 붙는 거랑 예금 붙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태킹을 걸면 예금에 가입한 거고, 스태킹을 풀면 예금을 해약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 한. 네, 그렇게 이해되시는데, 우리나라 상위 4위 안에 드는 거래소에 만약 내가 스태킹을 걸었다. 스태킹으로 원금 날릴 일은 뭐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죽순이던 거래소가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정리가 싹 됐어요. 그래서 한 7개인가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데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네임밸류 보고 들어가니까 꽤 크게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코인으로다가 근데 코인은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죠.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뭐 계좌에 돈만 있으면 자동이체 돼가지고 사주는 그런 식은 카카오페이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하셔도 괜찮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버는 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그냥 이 세상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뭐 달러로 돈을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갖고 있으면은 내가 환율 해지를 최소한 할 수가 있죠. 필요한 시점에 내가 코인을 마무리해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현금으로 아이들 학비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제 자금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득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원화 약세가 있어요. 원화 약세. 지금 보시면 달러 대비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1467원, 뭐 1500원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자금으로 1460원에 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1400원쯤에 가면 다시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원 정도, 한 12%, 15%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외환 시장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침 1576원이 왔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참여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올라오던 반동이 있으니까 1500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원화 약세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약세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원화 약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는 관심이죠. 원화가 올라가고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뭐 달러를, 유학가들이 있어가지고 달러로다가 뭐 돈을 상금을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거에 큰 불편은 없어요. 단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0불에 사오던 거를 우리가 1,300원대라면 이제 10불이면 13,000원이면 사왔는데, 지금 1,460원, 70원을 간다 그러면 지금 14,700원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1,470원어치 인상 요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가가 1,470원이 오른 거예요. 1300원, 13,000원 대비해서. 그럼 대략 1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의 10%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불편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생활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달러랑 다 관련이 있어요. 뭐 이런 거다.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히토류 뭐 수입이잖아요. 그죠? 뭐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중에 수입 안 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입이 대부분이죠. 수입이 많겠죠. 예. 그리고 정밀 장비,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은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일본이나 이런 유럽에서 사오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런 장비값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같은 가격인데 15%가 올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값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장비에 들어오는 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 장비에 들어간 소모품들도 또 15%씩 올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값이 자동으로 15% 올랐다. 뭐 15%까지는 아니겠지만 10% 정도, 뭐 이게 또 상세 요인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는 오를 수도 있겠구나. 뭐 아니면 5% 정도 이상 오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 그런 건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전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저희가 기름이나 이런 걸 뗄 텐데, 그럼 기름 사오는 돈이 그만큼 15%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게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15% 오르는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집에서 쓰는 전기도 15% 오르고, 내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장들도 15% 오르니까 결국은 이것들도 15%가 오를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이 고정적으로 100만 원인데 월급은 100만 원인데 기출 자체가 115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5만 원, 15만 원씩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00만 원에 맞춰서 쓰던가 아니면 매월 15만 원어치의 부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봤어요. 그럼 달러는 좋냐? 지금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달러는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지금 1470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를 판단하는 것 중에 이제 달러 지수라는 게 있고, 달러 인덱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딕시라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달러가 사실은 달러 지수를 보면, 105 정도 나옵니다. 105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달러는 좋은데 원화만 나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달러가 안 좋은데 원화는 더 안 좋아.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원화가 더 안 좋다는 게 뭐가 안 좋은 거야? 이제 그걸 저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본격적인 달러 유동성 폭발 시대에 진입을 했다. 미국은 지금 금리나 양적 긴축 중단. 그래서 사실상 양적 완화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공급이 폭증하면 당연히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딕시는 아직 98 수준입니다. 딕시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죠. 딕시는 상대 지표일 뿐이다. 뭐 절대 수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모 대비 모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달러 지수를 비교하는 또 비교 상대가 있어요. 근데 그 비교 상대가 뭐냐면 유로, 엔화, 파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건데, 그런 통화들을 가중치를 둬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달러를 넣었더니 달러가 지금 이제 95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100을 좀 넘었어요. 요렇게까지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환율은 막 15%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지수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뭐 110도 안 돼요. 1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따로 봐야 할 지표가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뭐냐면, 총 통화량, 그리고 통화량 초과지수, ELQ라는 거를 봐야 한다. 뭐냐면, M2가 많아질수록 인플레이션도 따라오는데, ELQ는 통화량이 실물 경제보다 얼마나 과한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ELQ가 100이면 통화량과 GDP가 같다는 얘기고, 지금은 미국이 93, 서브 프라임 때는 51,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때보다 지금 93이면 통화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거보다도 지금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ELQ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지금 보면 한 200 정도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또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환율, 원화 약세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또 가정을 운영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산을 매입을 해야죠. 자산을. 돈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화를 갖고 있지 말고 주식을 갖고 있던,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던, 아니면 달러를 갖고 있던, 뭐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ELQ 지수를 한번 봤어요. ELQ 지수는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통화량 초과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특정 분석 지수는 아니고 이제 그 분석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경제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물 경제의 GDP하고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ELQ가 100이면 통화량과 GDP가 같다는 의미고, ELQ가 100보다 적으면 GDP보다 적은 통화량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고, ELQ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GDP보다 과도하다는 의미. 이거는 지수가 높을수록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한국의 통화량 초과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통화 공급이 10% 증가하면 도매 물가가 4.1% 상승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라는 이제 발표도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 지금 200이잖아요. 그러면 10번 증가했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옛날 90년대 기준으로 한 40% 이상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2주 전만 해도 이 서울 근교에서 가장 싼 1,590원 정도에 제가 87원까지 제가 기름을 넣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름 넣으려고 봤더니 뭐 1,650원 이하로는 없어요.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ELQ 지수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우리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한국은 그래서 GDP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GDP가 약 2,300조 원 정도 되는데 총 통화량이 4,400조 원 정도 돼요. 어때요? 대략 2배죠. 191%입니다. 근데 이제 ELQ 지수로는 200 정도로 보고 있고, 미국은 총 GDP가 약 29조 달러 이렇게 되는데 총 통화량은 22조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ELQ 지수가 75예요. 저희보다 좋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풀려있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겠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겠어요? 한국의 돈의 가치가 높겠어요? 미국의 돈의 가치가 높겠어요? 상대적으로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미국 돈의 가치가 한국 돈의 가치보다 높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 1,500원대를 안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막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압박은 뭐예요? 매년 200억 불씩 투자해라. 그런데 이제 전문가 요즘 현황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으로 쟁여놓을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게 한 240억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0억 불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벌어서 미국에 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외환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뭐 한 4,400억 불 정도 달러 보유고가 있다고 하는데 IMF인가 뭐 거기서 그 권고하는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천억 달러와 9,300억 달러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거 대비는 많이 적은, 거의 50%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달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달러 보유고도 낮은데 거기다가 달러는 매년 얼마씩 나가야 되고, 그리고 돈은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풀어놨고, 상황이 어때요? 근데 지금 경제가 좋으냐? 여러분 경제가 좋으세요? 회식 좀 자주 하세요? 월급은 좀 오르나요?
월급이 법으로 지금 월급을 올리고 있지, 지금 경제 상황으로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민주노총 같이 노조들이 압박해가지고 월급이 오르고 있지, 지금 회사가 월급을 올려주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올려주는 데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예전에 뭐 IMF 때나 아니면 뭐 외환 위기나 뭐 이런 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융 위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그 막 외환 위기 오고 금융 위기 오고 그랬을 때 저희 나라는 안 좋은 기업이 너무 많았어요. 예. 안 좋은 기업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줄 아세요? 좋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대부분 좋았는데 안 좋은 기업이 눈에 있었고, 지금은 다 안 좋은데 좋은 기업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예전에는 안 좋은 기업이 40%, 좋은 기업이 6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좋은 기업이 한 30%, 20%, 나머지가 안 좋은 기업인 거예요. 뭐 자영업자들 다 1년에 100만 개씩 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살면, 아주 피터하고 살지 않으면 잘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성장 포텐셜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도 안 되는 성장률 가지고 지금 오히려 미국은 3점 몇 프로 상승하고 있고, 그런 때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ELK 주수를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이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LK 주수를 보면 요게 파란색이 M2 통화량 증가율, 여기 분홍 주홍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주치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때요? 지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10년 정도를 비교하면 어떠냐? 당장 5년을 보면 뭐 죽쓰는 것 같은데 10년을 보면 어떠냐? 통화량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물가가 계속 안정이 됐는데, 그때 돈을 계속 푸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21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갈 때도 돈을 계속 풀었어요. 그러다가 22년 즈음에 이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보다도 통화량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24년 하반기서부터 24년서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통화량은 다시 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25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빠지다가 쭉 올라간 거는 이제 저희 돈 받은 거 있잖아요. 15만 원씩.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ELQ 지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ELQ 지수, 그러니까 통화량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 좀 줄이면,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 압박은 많이 없으니 통화량만 줄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15만 원씩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다 쓰잖아요. 그죠? 그 돈 누구한테 가 있어요? 부자들한테 가 있는 거죠, 뭐. 나눠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 되려면 그지들한테 돈을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가 지금 와 있는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5도 아니네요. 100.24. 달러 지수는 지금 100.24 정도, 그냥 자기 가치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이제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스털링,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요것들하고 이제 비교한 6개국 통화하고 비교해서 요걸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73년 3월의 값을 100으로 해서 지금 FRB에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달러 지수가 생긴 이유는 이제 근본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옛날에는 금값이 이제 지금도 정해져 있으니까 달러 1달러에 뭐 금이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풀면 금값보다 올라가 있을 거고, 적게 풀면 금값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 제도를 없애버렸죠. 근본 제도를 없애버린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닉슨 대통령 때 갑자기 뭐
어느 날 달러 찍어내려고 근본이자 없애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이제를 포기하면서 그럼 근본이제 포기하면 달러 가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되니까 이 높은 거야 낮은가 막 전 세계 통화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달러 지수 딕시라고 DX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딕시가 보면 지금 현재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0.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봤을 때 굳이 높지도 않고 굳이 낮지도 않고 조금 상향 뭐 요 정도. 뭐 이렇게 전체 돈의 가치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보면 원화가 어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화는 지금 GDP 대비 2배인데 미국은 한 7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화가. 그래서 통화량이 자꾸 1,470원, 이렇게 뭐 1,500원 뭐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저희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지금 투자 이거 내용 하면서 관세 협정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통화 수합 체결을 해달라. 통화 수합을. 그랬더니 트럼프가 못해. 딱 그랬어요. 근데 엉뚱하게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데 막 베네수엘라는 통화 수합 해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뭐였었냐면 그때 환율이 1,300원대 이렇게 있을 때니까 1,400원 밑에 있을 때니까 아직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을 하면 그 협정 시점에 그 달러 환율로다가 나중에 안 좋을 때 이걸 이제 정산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알겠죠. 한국에 돈을 저렇게 풀고 있고 앞으로 더 풀 텐데 환율 가치는 엄청 떨어질 거다. 돈의 가치는. 그런데 지금 1,300 얼마 때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이 지금은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해 줄 정도의 환율이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모르긴 몰라도 통화 수합 협정 체결을 하려면 환율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은 체결해 주지 않을 거다. 예전에 우리가 IMF 때 통화 수합을 미국이 무제한으로 체결해 줬을 때가 1,800원대 체결을 했대요. 1,800원대. 그러니까 그게 1,600원, 1,500원에 내려와도 달러로 한국에 1,8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국은 1,800원 사서 어떻게 해요? 또 뭐 1,500원, 1,400원 그때 환율에 맞게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30% 이상의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30%의 환율 손실이 나라의 모라토리움은 막아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가자.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벌써 뭐 그런 국가부도 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벌써 뭐 4번인가 됐다고 그러고 막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죠. 달러 지수는. 근데 지금 달러 지수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85년에 한번 164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70,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됐을 때도 103 정도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지금은 오히려 100.24 정도 되니까 많이 안정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달러 지수를 변동시키려면 환율 변동, 금리 변동, 수입 수출품 경제 가격 변동 이제 이런 것들이 따라서 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를 보면 어쨌든 달러 대비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가지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잘못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주목 대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보는 환율 조작 주목 대상 국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지나면 환율 조작 국가로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이게 계속 뭐 1,460원, 1,400원, 1,460원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환율 조작국 되면 무조건 올려버리잖아요. 뭐 미국이 옛날에 프라자 협의 때 일본 환율을 막 마음대로 조종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자산을 가지셔야 된다. 원화 갖고 계시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